이번에는 문명권의 구조와 문학의 양상을 공동문어 시와 민족의 시라는 데 초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중세는 공동문어 문학의 시대이기만 한 게 아니고 공동문어 문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서정시입니다. 서정시, 율격의 규칙을 잘 갖추고 격조높게 쓰는 서정시가 공동문어문학, 중세문학의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당시라고 하는 놈, 당시, 오원, 실원시, 배율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도 오원, 실원, 절구 더 짧은 놈이 더 비세가 높아요. 이것이 공동문어문학의 아주 핵심이고 꽃입니다. 요거를 다른 데서도 본들라고 하는 게 중세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글을 봐요. 공동문화문화는 세련된 규범을 갖추어 위신을 높였습니다. 서정시의 형성을 가다듬는 데 특히 힘써 문명권 전체가 받들고 흠모하는 정명시를 확립했습니다. 어디나 다 그랬어요. 이런 공통이 실제로 구현된 양상은 문명권마다 달랐습니다. 공동문의 언어가 어떤 특질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정명시의 운율이 상이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운율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에게는 넘어가야 되고 혹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설명했습니다. 운율은 운과 율로 이루어지는데 운은 말 토막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겁니다. 율은 같은 소리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운은 필수이고 율은 필수이고 운은 선택입니다. 율의 규칙을 율격이라 합니다. 요 단락은 아는 사람은 아니까 필요 없는 거죠. 또 그다음 단락도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은 한번 확인합니다. 율격에는 음적 토막만인 단순 율도 있고 장단, 고조, 강약을 갖춘 장단율, 고조율, 강약율도 있습니다. 장단율은 길고 짧고 고조율은 높고 낮고 강약율은 강하고 약한 소리를 규칙적으로 배열합니다. 그쪽에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는 어느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기네 공동문어시가 장단율을 가졌으면 장단율이 유일 최고인 줄 알고 고조율을 가졌으면 그게 유일 최고인 줄 알고 남의 그것과 비교할 그런 암묵이 없으니까 그거를 따르려고 부지런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공동문어의 언어 조건과 민족의 언어 조건이 같으면은 따르기 쉬운데 언어 조건이 다르면 따를 수 없어요. 따를 수 없는 걸 억지로 따르려고 해서 많은 차질이 일어나고 또 차질이 어떤 새로운 창조로 나타나기도 해요. 산스크리트, 아랍어, 라틴어 시는 장단율을 가지고 있고 한시는 고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축이 있다는 게 고조율이죠. 근데 이런 그 언어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 유일 최고라고 해서 아주 우상화해서 따르려고 해요. 그래, 장단율과 고조율은 함부로 못 따라오게 까다로운 규칙까지 갖추어서 공동문시는 높은 산봉우리처럼 우뚝하고 여기고 우러러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높은 산꼬리에 올라있는 놈보다 다른 놈이 규칙을 더 충실하게 지켜요. 당시보다도 당시를 흉내내는 한시가 더 충실하게 지켜요. 왜냐하면 규칙을 가지고 행세하니까 규칙을 더 충실하게 지켜서 가치는 올랐고. 공동문어 정령시를 어느 수준으로 짓는가? 이것은 시인의 능력뿐이 아니라 시인에 속한 나라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됐습니다. 중세의 나라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국왕 중심의 나라입니다. 민족 국가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그 왕조의 수준입니다. 문명권 중심부 시인은
자기 모국을 바탕으로 공동문화와 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운율을 익히기 쉬웠어요. 중간문화 주변부 시인들은 모국어와 상이한 공동문화를 익히 하는 난관에 운율 습득이 어려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일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한시절하고 고생했던 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상당한 성공 사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 동남아시아 크메르 시인은 산스크리트 시를, 페르시아 시인은 아랍어 시를, 한국 시는 한시를 잘 지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중간부의 실력 발휘죠. 그러나 한시를 규칙에 잘 맞추어, 산스크리트나 아랍어 시를 규칙에 잘 맞추어 지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별로 대단한 거 아닙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나무장단에 춤을 춘 거죠. 그 때문에 능력 미달인 주변부를 얕본 것은 차등년의 동조한 처사입니다. 우리 한시 잘 짓는다고 일본 시인이 잘 못 짓는다고 조선 통상사 간 사람이 얕잡아 보고 일본에서 시 한 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차등론에 동조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선 시인이 시를 이렇게 잘 짓니 중국 시인은 얼마나 잘 짓겠나. 사실 조선 시인이 중국 시인보다 더 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차등을 합리화하고 그 속에 일본을 편입시켜서 일본을 우롱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무슨 일이죠. 한시 짓는 실력 차이가 모든 수준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에 사신 올 때도 누구를 보냈느냐? 시질산 보냈어요. 조선에 가서 시질는데 기죽지 말아라. 우리는 접반사를 시질는 사람 내보냈어요. 요즘에 외교 사절을 선발하는 거 전혀 기준이 달라요. 시질는 게 최고예요. 주변부가 열등에서 벗어나는 시기에는 그때는 이제 대등론으로 제시돼요. 그러나 전환이 어려웠어요. 중간문화 주변부에서는 공동문화 시를 짓지만 하지 않고 민족어 시를 이룩하려고 일제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민족어 시의 율격을 공동문화 시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했어요. 민족어 실격은 구전 민요의 율격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율격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형식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민요의 율격을 다듬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동문화 시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구비문학을 읽으면 잘 되는데 아버지는 공동문학을 본하는데 더 힘을 기울여야 기록문학 시 형식을 당당한 수준 내놓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공동문화 시의 율격을 민족의 시에 이식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대로 이식하고 재현하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는 게 예수였어요. 정성이나 노력이 모자란 탓이 아니고 공동문화 시와 민족의 시의 언어 특질이 다른 것이 결정적 이유입니다. 옛날 사람 이거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정성이 모자라고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율격을 정비하겠다고 작정한 것은 아버지로 봤던 공동문화문화를 본받게 하기 때문이지만 어떤 율격인가는 어머니는 구비문학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던 것과 실제로 이루어진 건 달라요. 아버지를 따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머니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 딜레마가 매우 재미있어요. 각국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산스크리트 시를 그대로 옮겨놓고자 한 크레온 시는 크메르 사람이 중간 모의 중에서도 제일 수준이 높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순율입니다. 이것이 아랍어 시를 본떠서 만든 터키 시도 단순율입니다. 라틴어 시 같은 것을 자고로 말하는 이탈리아나 불국의 노력은
이태리 사람과 불국 사람이 라틴어로 시를 이태리나 불어로 재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모두 단순일이 되고 말았어요.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독일에서는 또 라틴어 시를 재현하려고 아무리 장단율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강약률이 되고 말았어요.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일.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한탄하다가 자국어 시가 공동문어 시 못지않게 훌륭한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근대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대가 되는 거지. 한시의 율격에 동아시아 각국의 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예, 위의 것들은 내가 사례를 특별히 조사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저기 하는 이야기를 모아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참고한 모든 문헌은 자기네 것만 이야기하지 다른 건 몰랐는데 이것도 합쳐. 그러나 한시 율격의 동아시아 시가 대응한 이 내역은 내가 더 많은 조사를 해서 근접된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는 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한시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한시의 고조율을 재현한 것도 있고 도저히 제어하지 못하고 단순율로 간 것도 있어요. 한시의 고조율을 재현하려면 자기 언어가 한시와 같이 높낮이가 있는 성조어여야 돼요. 또 하나, 한문의 언어인 중국어처럼 단음절어야 돼요. 성조어와 단음절어인 것은 한시 율격을 재현할 수 있어요. 우리 경우에는 이 함경도부터 경상도까지의 언어는 성조어여서 고전은 있지만은 단음절어가 아니야. 다음절어요. 절격사유야. 서울을 비슷한 이 서부 쪽의 말은 고조도 없고 단음절어도 아니니까 이중으로 쉽게 불가능해요. 월남에서는 구금시, 저 운남성의 백족은 백문시, 이것은 고조율을 가지고 있고 한시의 율격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면서 조금 다듬었어요. 성공했죠. 그것은 자기네 언어가 고조율을 가진 성조어고 단음절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조어라는 것과 단음절어라는 것은 표리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조가 있기 때문에 음절이 여러 아니라도 뜻이 구별돼요. 성조가 없으면 음절이 열게 돼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손이란 거하고 손이란 것이 명백히 구별돼요. 손님이라는 손하고 손이랑 구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음절이 하나만 되는데 서울말에서는 구별이 안 되니까 손에다가 공년이 님을 붙이고 손님이라 해요. 신에다가 공년이 발을 붙여가지고 신발이라 해요. 성조가 없으니까 다 음절이 되는 거예요. 구금시라는 말은 같은 시형을 자국의 발음으로 읽는다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백족은 중국 원론성의 소수민족이고 남자라는 독립국의 주인일 때 백문시를 지었어요. 구금시는 자료가 많고 백문시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나 참 공통적이 많습니다. 한시의 고조율을 한국과 일본에서는 재현할 수 없어요. 단순율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또 한국과 일본은 다음절이기 때문에 한시 비슷한 걸 지으려면 말이 많아져. 말이 많아져. 자, 한 언어가 단순율을 재현하기에는 이거는
단순율을 제한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아니고 고저율을 제한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틀렸어요. 고저율을 제한은 불가합니다. 그러면서 단순율도 많이 달라요. 항구의 향가는 민요의 율격에서 한 토막을 이는 음줄수가 가변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민요의 율격은 한국 민요의 율격과 거의 같은데 그거를 버리고 일본에서는 와카를 5777이라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언어 조건이 거의 같으면서 한국의 향가와 일본의 와카는 아주 다른 율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 자, 이것이 내가 연구해서 밝히는 매우 중요한 거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 것만 들여다보다가 전혀 소견이 꽝꽝 막힌 것을 뚫어줬어요. 한시 한 줄과 한국, 일본 민족시 한 줄은 언어 특징이 달라서 한시 한 줄과 민족시 한 줄이 정보량이 일치하거나 음절수가 일치하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정보량이 일치하는 것을, 일본 시는 음절수 일치를 택했습니다. 5757이라는 것은 한시의 5원과 7원을 교묘하게 배열해서 음절수를 일치하게 했습니다. 한 줄이 나타내는 정보량은 한시 한 줄보다 훨씬 적어요. 시상이 단순해요. 우리는 음절수는 전혀 다르면서 한시 한 줄과 우리말 노래시 한 줄이 정보량이 일치해요. 일치한다고 해도 대등하지. 일본에서는 공동문어 문학의 외형을 절묘하게 흉내내고 한국은 구빈문학을 충실하게 이어 발전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택했나? 일본의 와카는 왜 서로 성택이 이렇게 다르냐? 음절수 일치나 정보량 일치가 있는데 어느 한쪽을 선택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고, 왜 한국은 이쪽을 선택하고 일본은 저쪽을 선택하는 밝힌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록문학의 시를 만들어낼 때 한국에서는 상층과 하층 민중이 더 많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더 많은 이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는 민요의 율격을 가져다 쓰고 일본에서는 민요의 율격은 싹 무시하고 5757을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일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 여러분이 해도 아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어요. 일본의 와카 5757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575로 출수에 대해서 하이쿠가 됐어요. 한국의 향가는 그 이후에 새로운 시가 형식이 계속 나타나서 민요의 율격 가운데 다른 걸 선택해서 그 뒤에 시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형식의 변형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민요에서 다른 것을 가져와서 써먹은 거예요. 민요라는 창고에서 이 물건 써먹다 또 저 물건 써먹다가 민중을 전승에 주체로 하는 구비문학이 한국에서는 노쇠하거나 밀려나지 않고 어머니 노릇을 계속 충실하게 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은 문학사를 꿰뚫어 보는데 거의 핵심화되는 이야기예요. 한국문학 통사에서도 이 말을 했느냐? 다 했어요. 너무 복잡해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비교를 거기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개할 만한 자리가 없었어요. 세계문화사 전개에서도 또 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말하려니까 밥상에 음식을 너무 많이 차려놓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잘 안 보인 거지. 자, 토론. 말씀 듣고 보니까 응? 새로운 또 정리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발전을 또 보여주셨는데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이제 결국은 공동 문어시하고 문정호시의 관계지만 예. 정형 씨를 위주해서 말씀을 하신 예. 거죠. 그럼 비정형 씨의 경우 그러면 흔한 사람은 아니죠.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민요는 어느 나라든지 정령수와 비정령수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야. 민요는 양면이 다 있는데 상당히 예외와 불규칙성이 있는 정령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정령시 쪽을 특별히 활용한 것이 중세고, 그 중에 비정령시 자유식 성령을 더 많이 물거든 게 근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령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민요를 이해해도 민요를 굉장히 정령시로 이해하려고 그래. 그렇죠. 내가 서산민요연구가 내 학문의 참 출발점이고 입산 수도인데 거기서도 느끼고 명시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말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정령시와 비정령시 다 가지고 있어요. 매우 가변적인 정령시. 한국 민요, 일본 민요, 중국 민요 어디 다 같은 것 같아. 자, 선생님 질문이 없어.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새 안 보는데. 선생님, 그럼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당시 서정시가 중세의 기범이 되는, 그래서 중세 문학에서 핵심이 되는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문화권별로 특정 서정시 유형이 이제 지배적인 시형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프랑스의 최근에 그 상징주의 시가 갖는 제국주의 천병으로서 갖는 그 의미와 문명권 내부에서 갖는 그 두 가지 시의 그 영향,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건 두 가지가 서로 전혀 다른 질문이 있었겠는데, 중세에서 왜 이렇게 서정시를 중요시하느냐? 어떤 마음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 이상을 이 마음속에서 구현되는 거죠. 종교적 이상은 내세에서 저 먼 데서 구현되기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해갖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이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중세 사람은 매우 중요시했고, 현실이나 물질 세계보다 그걸 더 중요시했으니까 서정시가 발달됐어요. 그 뒤에 이제 다른 종류의 시나 소설이 아무리 발달돼도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데서 또 마음가짐은 다 마찬가지를 하는 데서 중세 그 서정시가 계속 지속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정시를 쇄신함으로써 문학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왔죠. 프랑스 상징주의 시는 시의 서정시의 역사에서 두 개의 봉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당시고 하나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입니다. 중세 공동문어 시가 다 대단하지만은 사실 당시가 거의 으뜸이라 할 수 있어요. 당시가 거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나 그것이 잘 다듬어졌다기보다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과 어느 정도의 자유스러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태백이란 최고 시인은 상당히 개차반이었죠. 수주정뱅이고. 그런 그 여유와 이것이 당시를 더 빛나게 해요. 프랑스 상징주의 시도 그 시 보드레르부터 조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행실이 참 문란한 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적인 재능을 더 발휘해서 만들었어요.
이태백은 양면성이 있죠. 사람이 개차반으로 살고 술주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일면이 있는가 하면, 야, 당나라는 위대하다. 우리는 중국을 도저히 따를 수 없게 한다는 중화 대국 패거주의를 만든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징주의 시도 그렇죠. 그거 보면 참, 인간은 참 개차반으로 살아도 된다는 영면이 있는 대신에, 좁게는 불란서, 넓게는 유럽 문명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제국주의 천병을 놓대. 그래서 이 강의가 진행되면 나중에 이태백과 보드레라는 강의가 오게 됩니다. 그 점에서 이태백과 보드레가 너무나 닮았다. 이태백이 했던 일을 상징주의 시가 보드레가 다시 재현해요. 이태백이도 엉망이고 보드레도 엉망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아름샤움을 섞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엉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자유로움을 주는 대신에 당나라 제국이나 불란서 유럽은 위대하다고 하는 대국주의 천병 노릇을 했어요. 그렇게 개차반이 아닌 사람은 관습적인 걸 되풀이하느라고 뛰어나게 아름다운 걸 못 지어요. 모범생은 좋은 시를 못 지어요. 그러나 모범생 거리가 먼 개차반이 지은 시가 대국의 위엄과 질서를 굳히는 데 너무나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백과 보드레라는 강의가 뒤에 옵니다. 매우 재밌지. 다른 공동문어 시보다 당시가 더 행선한다는 것은 그 자유로움과 파격이 허용될 뿐 아니라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고고 아랍어시나 라틴어시나 산드글시는 그렇지 못해. 방정주 시가 으뜸이란 것은 그런 개차반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학이 가진 아주 절묘한 양면성이 있어요. 이태백은 사실은 그 사람은 아니죠. 중국 사람은 아니죠. 아, 아니요. 저 산마크는 외국인이죠. 타지키스탄. 예, 예. 그쪽에서 온 사람이고, 정말 소속 불름이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개차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재밌어요. 보들레르 시가 그렇게 탁월합니까, 선생님? 아, 탁월하죠. 보드레르는 이태백과 함께 같이 칭송된 말이에요. 보드레르 시를 번역을 보고는 고등학교 때 번역을 보고 세상에 미쳤지 이따위 시를 왜 칭송하느냐고 했는데 뭘 몰랐던 거죠. 본문을 읽으면 정말로 감탄하게. 그러니까 시의 역사가 보드레르 이전과 이후로 나누죠. 이쪽에는 200 이전과 이후로 나누듯이. 그런 그 파격적인 인재라야 걸출한 문학을 낳고, 걸출한 문학은 제국의 질서를, 통치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역기능을 연출한다. 그 점에서 똑같다는 거.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봐요. 이백과 보드레르가 한 강의야. 이 강의는 있어요. 앞으로 나와요. 이백과 보드레르 나와요. 그리고 개인의 생애가 불우하고 단명하고 건강이 나쁘고 그랬어요. 그 조선시대 때 두 시연에는 내면서 이 시연에는 안 되지. 그건 안목이 그런 폐륜을 가르치면 안 되지. 두 분은 언제나 근엄 장시로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을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사람은 200을 보고 감복해서 중국을 더 숭배하게 돼. 투복 시는 노래 가면 쓸 것 같은데, 200은 시손이죠. 신선이 있어야 나왔었지, 사람은 그래 못 쓰는 거죠. 그러면 불란서에서는
발레리하고 보들레르가 그런 발레리가 이제 보드레르를 이었는데, 그거를 가장 그 규범화한 그런 식이고, 발레리도 불란서인이 아니에요, 원래. 이태인하고 뭐 코르시카 뭐 이렇게 남쪽에 어디, 그것도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그걸 아주 최대로 이렇게 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상한 놈들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요. 나폴레옹이 저 코르시카 사람이, 코르시카 사람 나폴레옹. 코르시카는 불란서 사람이 아니거든. 불란서에 대해서 독립운동하는 나라라. 저 그루지아 사람, 조지아 사람인 스탈린이 제국을 휩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짓이죠. 문학에서도 뭐 족보 이상의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그 세계를 다 쥐어후려져 버려.